이혜진 사무관입니다. 그 식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예전부터 이런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화장품은 이제 처음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 판매나 이런 뭐 방판 다단계 뭐 이런 쪽에서 화장품을 많이 이제 뭐 판매를 하시거나 유통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뭐 광고 쪽의 문제도 요즘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강의이다 보니까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로 이제 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앞으로 뭐 계속 이런 교육이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인 위반 사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뭐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사실 뭐 다단계라든지 방판 쪽 이런 신고 수가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제품을 사시고 좀 불만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제품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면 또 그런 뭐 그쪽에서 이제 표방하신 효능 효과가 상당히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판 특히 뭐 광고 판매라든지 다단계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워낙 이렇게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사 차원에서 관리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은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을 광고하실 때 보니까 보통 잘 팔리는 경쟁사라든지 잘 팔리는 제품의 광고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광고를 막 쓰시거든요. 거기 플러스 나는 좀 더 센 걸로 무슨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쓰세요. 그럼 그 회사도 처분을 당하고 그거 따라 쓴 이 회사도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뭐 모방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모델로 삼으시더라도 그 광고가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거르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광고로 쓰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저희 법령이라든지 위반 사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화장품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은요, 화장품에 관한 이제 품질, 안전, 유통에 관한 단일 법률입니다. 화장품의 그 자체 물품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관한 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화장품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10조, 13조,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19조, 그리고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금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예시 규정을 갖다가 이제 업계들이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예시를 두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오신 분들을 봤더니 상당히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혹시 뭐 그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품법 2조에는 화장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정의를 보시면 이 정의에서부터 화장품이 어떤 물품인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뭐 클렌징이라든지 샴푸라든지 세정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보통 로션, 크림 뭐 이런 기초 제품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용 방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주사기를 통해 가지고 인체에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는 화장품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시는데 먹는 게 무슨 화장품인가 해서 보면 또 이게 화장품이 아니에요. 먹는 거는 화장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되는 것들은 화장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화장품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죠 사실. 그리고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생략되어 있는데 약사법에 해당되는 그 의약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게 이제 가장 광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의약품 치료에 뭐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 표시 광고 쪽에서 가면 이게 위반 사항으로 잡히게 되십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효능 효과가 좋아야 잘 팔리시니까 아토피도 개선이 된다. 이거를 바르면 뭐 여드름 상처도 없어진다. 그리고 뭐 신체가 날씬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요. 그런 표현들은 화장품 정의상 화장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게 광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정말 제품이라면 화장품 영역으로 파실 게 아니라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시고요. 의약품으로 파셔야 되는 물품들을 화장품으로 파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제조 판매업자이시면 이런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제 화장품에서는 그 용기, 화장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1차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 1차 포장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화장품 명칭,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자랑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를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번호도요. 1차 용기에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을 때는 제조 요널리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1차 용기에 있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 전성분이라든지 내용물의 용량, 중량, 제조번호, 제조번호는 1차 포장에 있어야 되고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사용할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이제 1차 포장이든 2차 포장이든 2차 포장이라고 하면 보통 단상자를 의미하는데 어디에 이제 그것들은 기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장품 법에서는 화장품 이 표시 기재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내용을 다 적고 있습니다.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들이 화장품법 10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네, 저기 이제 판매용 화장품은 이 용량, 크기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량이 10ml 이하, 거의 뭐 샘플용 화장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본품, 비매품 같은 경우는 크기에 상관없이 이게 비매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는 화장품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량 10ml 이하랑 비매품인 화장품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이 화장품의 명칭, 제조 판매업자의 상호, 그리고 가격입니다. 비매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비매품, 견본품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저희 표시사항 중에서는 가장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게 이 소용량 화장품하고 비매품이고요. 그 다음에 10ml는 초과하지만 50ml 이하의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뭐 색조 화장품류들이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에센스 중에서도 작은 제품들은 여기 많이 해당될 건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기재사항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전성분에 있어서요. 여기 있는 가부터 바, 목까지 다른 색소, 금박, 인상형, 가이상, 뭐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배합 한도가 고시된 화장품 원료 여기만 적으면 되고 그 나머지를 적으실지 마실지는 회사에서 판단을 하셔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10ml 초과 50ml 이하 제품은 다 적어야 되지만 전성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크기의 화장품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을 다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분명, 요거는 성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품명으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성분명의 함량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전성분은 전성분을 나열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꼭 이렇게 제품명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 성분의 함량이 그 제품의 몇 %가 들어갔다든지 몇 그램 들어갔다 이런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 원료의 함량이 얼마인지 전 성분 표기 시 반드시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자 외에도 그 수입한 나라의 제조국, 제조회사, 그 소재지를 추가적으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기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청에서 이 표시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유통하는 제품들을 무작위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품질 검사를 하는데 이 품질 검사를 하면서 표시도 잘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합니다. 근데 가장 저희가 해보니까 수입 화장품이 이런 표시가 좀 잘 안 되고요. 작은 화장품, 소용량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 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안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입이라든지 소용량 이런 위반 사항이 많은 것 위주로 저희 표시 기재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누락하시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런 거나 전 성분 표시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표시 사항이 적혀져 있는데 다 영어로 적혀져 있고, 특히 이제 수입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표시 사항은 반드시 한글로 적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글에다가 영어라든지 외국어를 병행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한글 표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시 위반은 그래도 저희 이제 13조에 있는 광고 위반에 비하면 그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그렇게 수급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저희 이제 화장품 전체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부당한 표시 광고, 그 중에서도 이 광고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 13조에서 이 4가지 경우를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넘은 이제 표시 광고, 기능성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 광고, 그리고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 광고. 이제 크게는 4가지인데 이제 이게 세분화돼서 시행규칙으로 가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이 또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위반 사항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효능 효과 쪽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의약품 오인 우려 표시 광고가 상당히 양이 많고요. 이제 또 화장품 범위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마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 외품인 것처럼 그런 용도로 광고를 하셔서 화장품 범위를 초과하는 광고로 적발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지금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화장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가장 위반 사항이 많았다든지 많이 쓰시는 표현 위주로 예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없는 표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화장품 법에 따라서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 아토피 쓰시는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토피 금지된 지가 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토피 효과 많이 표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토피 자체는 화장품에서 쓸 수 없는 의약품 오인 우려, 질병 치료의 표현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여드름은 원칙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드름 치료, 여드름 개선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지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하다. 이 여드름성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하고 이제 좋은 화장품이다. 이런 정도의 표방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인체 적용 시험으로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균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인체 세정용 제품, 이제 손 세정제 항균 표시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텐데요. 인체 세정용 제품에 이런 인체 적용 시험으로 그 효과를 입증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신피로 회복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살균 소독제, 살균 기능 있다, 소독 기능 있다. 이거 화장품의 이 기능을 벗어나는 겁니다. 항염, 진통, 항암 이런 것들도 안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위반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팔뚝, 웨스트, 힙, 허벅지처럼 체중 감량하기는 어려운 부위에 집중 공약,
뭐 군사를 태워버리세요. 이런 광고가 실제 잡힌 적발된 사례가 있고요. 여드름, 흉터, 잔주름, 기타 흉터 치료에도 탁월, 아토피, 피부 트러블 완화, 피부 세포 재생 촉진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항염 효과, 상처를 치료, 가려움증 방지 효과, 그리고 뭐 습진 이런 것도 치료한다.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이제 쓰시는 게 피부 재생 쪽 이런 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화장품으로는 피부가 다시 이제 살아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탈모 방지도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머리가 빠지는 이제 거기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발모, 머리가 빠지고 다시 나는 그런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탈모 방지하고 양모라고 해서 이제 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의 효능 효과는 의약 외품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일반 샴푸라든지 비듬을 깨끗이 한다든지 머리를 청결하게 한다 이런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는 화장품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크게 이제 3분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하시면서 탈모 방지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발모 효과가 있다. 이런 효능 효과 표방하셔서 잡히는 특히 그런 경우에는 샴푸겠지만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하시면서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적 표현으로 최고의 제품이다, 최상의 제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 객관적 자료 없이도 최고, 최상 이런 절대적 표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특히 아이들이나 임산부는 튼살 방지라든지 아이들 기저귀 트러블 방지 그런 것들, 트는 피부 방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 일반된 사례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독 이런 효과들도 표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이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피부 노화 관련 표현 많이 쓰시죠. 피부 노화 관련 표현은 저희 뭐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막아준다, 뭐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이 피부 노화에 관한 인재 적용 시험 자료로나 비인재 적용 시험 자료로 그 효능 효과를 입증했을 경우에는 피부 노화를 완화한다 이 정도의 표현을 입증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지만 효능 효과를 입증하면 일시적으로 셀룰라이트 감소한다 이런 효과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고요. 붓기 다크서클 같은 경우도 인재 적용 시험 자료로 이런 효능 효과를 입증했을 때 붓기나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가려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크서클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으로 가려주는 이런 것들은 지금 상태에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류 중에 붓기 다크서클을 없애준다든지 가려준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상당히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 완화한다, 가려준다고 쓰시게 되면 이런 시험 자료를 갖추셔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톡스, 피부 속 노폐물 제거, 독소 제거 이런 것들도 금지 표현이지만 피부의 모공 노폐물을 제거한다든지 메이크업을 지운다든지 이런 표현 정도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피부 손상 회복 복구도 굉장히 위반 사례가 많은 그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신설 튼살 제거 완화, 가려움 완화, 뾰루지 개선,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 이런 것들 다 금지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피부 손상을 예방한다. 그리고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정도를 갖다가 완화해준다. 이런 것들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이 이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제품인데 그런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자외선 차단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늘 지금 문제가 되는 거인데요. 슬림 제품들, 뭐 가슴 확대 크림, 뭐 이런 것들 다 위반되는 거고요. 화장품 자체로는 이 체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효능 효과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그 화장품법상의 화장품의 그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에 탄력을 준다, 얼굴이 작아진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다 금지 표현이니까 이제 사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세포 재생 효과 이런 것들 안 되시고요. 뭐 세포 활성화, 화장품으로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없겠죠. 그리고 저기 인체 세포 조직과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화장품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만 화장품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세포나 인체 세포 같은 것들은 다 화장품에서 배양 금지 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 이렇게 해서 막 한참 뭐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몇 번 특별 점검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시진 않는데 아직도 간간히 뭐 세포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은 이제 거기 그 적합한 경우에만 그렇게 쓰실 수 있고 화장품에 세포에 관련된 표현은 가능한 쓰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관련해서는 보통 기능성 받으신 대로 효능 효과 표방하셔야 되고요. 요즘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나는 주성분을 뭐 아데노신이나 다른 것들로 주성분을 받아놓고 또 다른 성분을 내세워서 뭐 예를 들어 줄기세포 뭐 성분이 들어가서 이런 주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근데 주성분은 내가 다른 걸로 받아놓고 그거랑 상관없는 그냥 성분 중에 하나로 마치 주름 개선 효과, 미백 효과, 그리고 뭐 발성 차단은 그런 이름 별로 없는데요. 그런 효능 효과를 표방하시는 것도 이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금지된 표시 광고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법에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기준이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기에 적합한 경우만 유기농에 관한 광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표시할 때 유기농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하실 수 있고 표시하실 때는 반드시 유기농 원료의 그 함량을 표시사항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니까 막 금지한 표현이 너무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거 다 빼고 나면 어떤 표현을 쓰란 말이냐 이게 좀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의료나 의학적인 그런 효능 효과거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문제된 표현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미 많이 이제 언론에서라든지 문제가 된 표현들이고요. 이런 금지 표현은 안 쓰시면 되고, 방금 허용 표현도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용 표현 같은 경우도 여기 예시입니다. 여기 중에 이제 쓰시게 되면 더 훨씬 안전하시겠죠. 마음이 편하시겠죠. 근데 뭐 여기 없다고 해서 쓸 수 없는 표현인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여기 없는 표현을 쓰시더라도 적절한 화장품 범위 내에서 화장품 법에 적합한 표현이라면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것만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 표현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소개하는 거라는 것을 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품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반하면은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그리고 2개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반 시에는 광고 업무 정지 3개월, 2개월. 의약품 오인 우려라든지 기능성 유기농 오인 우려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요. 소비자 오인 우려에 해당되는 경우는 2개월. 이렇게 처분이 분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다 등록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제조 판매업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행정 처분 받으시고요. 이게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3회 이상부터는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제조 판매업자한테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하시는 그냥 대리점 같은 경우나 단순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으시는 건 아닌데 사이트 차단 조치라든지 그리고 시정명령 그리고 그분들도 2회 이상 위반시되면은 또 저희가 고발 조치하게 돼서 좀 상당히 무겁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자 가운데서는 갑자기 내 사이트가 없어졌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보시면 주로는 이제 허위 광고하셔서 사이트 차단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는 이제 제조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 판매자분들 교육하실 때 이런 광고 조심하라고 좀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런 가이드라인의 위반 표현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회사보다는 저희가 보니까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좀 허위 광고를 많이 하세요. 블로그, 카페, 이런 유인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사 차원에서 본사랑 관계없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판매자를 조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본사에서 내려온 유인물이더라. 내가 본사 교육 때 받은 그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되면 이런 제조 판매업자도 같이 처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런 소비자가 요즘들은 제품에 관한 그런 만족도나 기대치가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오시는 그런 저희한테 신고되는 사례 대부분이 소비자들한테서 이렇게 됩니다. 이 회사의 이 제품 이거 허위 광고 아닌가요? 부터 시작해서 이런 효능 효과 정말 있나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허위 광고로 드러나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시 광고에 관한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라고 이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화장품 협회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자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심의 제도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화되어 있는데 화장품은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협회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제 표시 광고 정말 이거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자율 자문을 받으시고 그걸 갖다가 자율 자문 받으셨다는 그거를 잘 구비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혹시 이렇게 적발이 되시더라도 그런 자료로 소명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감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광고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시고 전반적으로 내 광고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대한화장품협회에 자율 자문을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회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런 업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면 저희도 이제 이렇게까지 감시가 엄격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화장품 표시 광고는 좀 사회적 이슈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시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 화장품 표시 광고, 특히 광고 위주로 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판매자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 제조 판매업자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합동 감시로 해서 기획 감시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또 이제 사회적 문제로 불거져 온다 이렇게 되면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획 합동 감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올해 저희 합동 감시 중에서 또 하나 테마가 이 화장품 광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표시 광고의 또 이제 사후 관리, 13조 관련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사후 관리는 저희가 정기 감시,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런 감시가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서 그때 나가는 수시 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행해지는 기획 합동 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검사를 하면서 이 표시라든지 이런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화장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시 광고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하고는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고는 특히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화장품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표시 광고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좀 제가 질문을 받아서 좀 궁금하신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네. 네네. 저희는 사용 전후 비교가 그 자체로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용 전후 비교 중에 이런 위반 사항이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많이 걸리시는 게 쇼핑몰 중에 사용 후기를 갖다가 이걸 막 캡처해서 올리세요. 근데 그 회사가 쓴 건 아니지만 사용 후기 내용에 이런 위반 광고가 있다. 내가 써보니 피부 재생이 되었어요. 아토피가 해결되었어요. 이런 광고가 있으면 그 사이트 자체를 이 관리하시는 분이 그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전후 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광고 속에 그런 위반 사항이 있으면 화장품법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쓰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사진에 이제 아토피 이런 거 막 나와 있고 금지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다를 표시하시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진이 그런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수분을 했는데 수분이 많이 돼서 피부가 더 매끈매끈합니다. 이 정도 사진이 금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금지된 표현에 관한 사진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 받은 사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올려놓거든요. 이제 보시면 광고부터 품질 검사, 각 위반 행정처분 사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분과 유사한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제품의 후기들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것들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내가 이 제품을 쓰고 나니 이러이러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의학적인 표현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그런 후기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막 후기를 일부러 감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그런 후기가 마치 광고의 일부로 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적발되신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관리 중에 문제 되신다고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생각하시면 삭제하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시죠. 감사합니다. 아까 아마 그 공식 쪽에서도 나왔던 체험기 사례를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고객 후기를 본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아마 직접 판매 회사라서 사업자분들을 가지고 계신 형태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자분들이 본사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해당하는 허위 과대 가장 광고에 포함되는 표현들을 올리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본사 사이트라면 본사에서 삭제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까지 그러면 본사에서 관리를 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본사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했다고 보시는 건지. 개인이 운영하시는 개인 판매자의 사이트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이 이제 처분이라든지 조치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거고요. 회사가 그렇게 책임질 일은 없겠지만
가끔 이런 회사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내지는 뭐 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광고하신다는 그런 연관성이 입증이 되면 또 회사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쇄물로 블로그 같은 거 네.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네. 때라든가 내가 회원으로 등록해서 들어갔을 때 네네. 그것도 여기 파파라치인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네. 제출을 보잖아요. 네네. 그것도 걸리나요? 그것도 광고에 해당되시죠? 자기 처음부터 쫙 들어와 있는데 폐쇄물인데 어떤 경우, 저희 뭐 그런 경우는 유사하진 않지만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경우가 회사가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일반 회원 자기 그 산하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물로 진행하는데도요. 근데 이 산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판매 관계, 서로 간의 판매 관계가 되면 그 행위도 광고거든요. 그 안에서 뭐 문제가 없다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캡처가 되고 이런 위반 사항이 있다고 신고가 되면 그것도 이제 광고에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는 충분히 있죠. 그럼 파파라치가 일부러 들어가서 네네. 사용을 보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나요? 뭐 그런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경우에서 이런 허위 가대 광고 신고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피부 노화 관련해서 좀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 보이는 피부, 젊어 보이는 피부 이 표현은 괜찮은가요? 어려 보이는 피부, 젊어 보이는 피부 자체가 뭐 바로 괜찮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이제 이런 노화 완화나 이렇게 되는 정도면 입증 자료를 갖추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걸 바르면 젊어 보이는 피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노화 쪽으로 표현으로서 우리가 볼 소지가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도 협회 심의받은 금을 사용하는 걸로 되게 엄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회 심의에 통과하면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협회 심의를 받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그런 그 심의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시라든지 이런 데서 뭐 면제를 한다든지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 기준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 식약처의 기준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거기 하신다면 크게 뭐 이때까지 문제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의사항이 없으셔서 네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회원 블로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과대 광고일 경우에 그 판매 회사와 직접적으로 교육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내용의 전달 없이 판매원이 인위적으로 과대 광고를 블로그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면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건 일단은 광고는 광고 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했다. 그럼 블로그에 광고하신 분이 그 책임을 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블로그 광고자를 잡아서 수사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판매자를 잡아서 했더니 나는 본사에서 시킨 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렇게 되시면 회사도 같이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같이 책임을 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광고에서 원칙은 광고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본사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그냥 일탈적으로 자기가 광고를 했다. 그러면 그 자는 책임을 지는 거죠, 원칙은. 네, 감사합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판매원들 대상으로 뭐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뭐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상으로 이제 알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런 표시 광고 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이제 판매원들의 교육을 위한 그런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제 교육 용도로만 이렇게 뭐 되는 거라면 이제 화장품 자체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회사 자체 내에서도 이런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도 판매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판매와 연관이 돼서 정보를 주는 거다, 유통과 연관이 돼서 정보를 주는 거라면 당연히 여기 광고도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워낙 사례가 다양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위반입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이 다 나오신 걸로 보고요. 화장품의 여러 가지, 특히 뭐 크게 나누면 화장품, 뭐 기능성 화장품 심사는 사전으로, 그 다음에 표시 광고, 품질, 뭐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야는 딱 위반, 허용, 이게 바로 시험이나 이런 검사 결과로 나오는 반면에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그런 효과도 써보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사용을 금지하냐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나 또 과학적인 이론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화장품의 표시 광고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표시 광고 문제는 저희 담당자로서도 늘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해결해서 이거는 금지, 이거는 허용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저희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광고가 다양하고, 이게 저희가 이제 2번 개정을 했는데요. 예시를 담는다고 담아도 현실에서 이 광고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또 모든 걸 다 해결하기도 어렵거든요. 저희 식약처의 이런 어떤 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 광고나 이런 것들은 자율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혹시 저희 표시 광고 괜히 이제 처분 받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판매 업무 정지나 광고 업무 정지 받는 게 지금 여기 계신 큰 많은 회사들이신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좀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발을 하면서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표시 광고인데요. 좀 더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사실 안 쓰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셔서 질의하시는데요. 그 표현들이 대부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한번 이제 담당자분들이 보시고 그것 애매하다 그러면 식약처에 물어보시고, 그래도 뭐 표시 전반적으로, 광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확실히 보증을 받고 싶다 뭐 이러실 때는 자율자문제도 이런 거 이용을 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